지방의 작은 마을, 나는 그곳에서 어린 시절 대부분을 보냈다. 그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과 조용한 환경으로 유명했지만 마을 근처에 있는 오래된 폐가는 항상 미스터리와 공포의 대상이었다. 어린 시절 우리 또래의 아이들은 그 폐가에 관한 소문에 즐겁하곤 했다. 그 폐가는 한때 부유한 가족이 살던 저택이었다. 하지만 몇십 년 전 그 가족은 신비스러운 사건 속에서 사라졌고 남겨진 것은 텅 빈 저택과 함께 그들의 불길한 이야기에 대한 소문뿐이었다. 사람들은 밤마다 저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고 그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형체를 목격했다고 전해졌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친구들과 함께 그 저택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언제나 겁쟁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했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시험해보고 싶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손전등과 카메라를 준비하고 저택으로 향했다. 전설 속의 저택은 콧대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미 낡아 빠진 덕분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저택의 문은 녹슬어 있었다. 우리는 서스펜스를 느끼며 문을 열었다. 문 너머로 풍기는 곰팡내와 오래된 나무의 냄새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였다. 집 안은 어둡고 침울했다. 오래된 가구와 부서진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이전 가족의 사진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중 가장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벽난로 위에 걸린 커다란 가족 초상화였다. 가족 구성원들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려워 보였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 바람이 불어오며 문이 쾅하고 닫혔다. 깜짝 놀란 우리는 잠시 얼어붙었지만 곧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탐험을 시작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삐걱거렸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걸음을 옮겼다. 2층의 복도는 더욱 음산했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그때였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뭐하고 있어? 우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친구 중 한 명이 겁에 질려 도망치자고 했지만 나는 이곳에 숨겨진 비밀을 더 알아내고 싶었다. 우리의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는 다시금 발걸음을 내딛었다. 우리는 여러 방을 조사한 끝에 가장 안쪽의 방에 도착했다. 그 방은 다른 방들과는 달리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일기장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일기장은 이 저택의 마지막 가족 중 하나였던 소녀가 쓴 것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목소리와 기묘한 그림자에 대해 썼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두었다. 이 집에서 나가라. 그들은 너희를 원하고 있지 않아. 순간 갑작스러운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휘감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벽난로 위에 초상화 속 가족들이 미소를 짓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 일기장을 던져버리고 전속력으로 저택을 빠져나왔다. 겨우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다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저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위험에 맞서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그 저택은 여전히 나의 가장 깊은 안목 속에서 여전히 그 음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의 일기장은 미처 가져오지 못했다는 걸 나는 문득 가끔씩 떠올리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 중학교 동창회가 몇 년 만에 열리게 되었다. 졸업 후 다들 바쁘게 살다 보니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꼭 참석하자는 결의와 함께 10명의 친구들이 모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반가운 것은 학창시절 가장 친했던 영훈이었다. 영훈은 학교를 졸업하면서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 그래서 이번 동창회에서 영훈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은 나에게 더욱 특별했다. 동창회는 시끌벅적하고 화기애애했다. 각자의 삶에 대해 듣고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며 밤은 깊어갔다. 하지만 나는 영훈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왠지 모르게 너무 조용했고 어딘가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다. 동창회가 끝나고 모두가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나는 용기를 내서 영훈에게 말을 걸었다. 영훈아, 잘 지냈어? 정말 오랜만이다. 영훈은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의 눈은 지나치게 깊고 어딘가 슬퍼 보였다. 나는 한 발 더 나아가 물었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예전 같지 않아 보여. 영훈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옛날 일이 너무 그리워서. 그래, 만나서 반가웠다. 그렇게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우리 학교의 오래된 음악실에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영훈을 보았다. 그는 이내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를 찾아줘. 깨어나고 나서도 그 꿈의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 영훈에게 큰 일이 일어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영훈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동창회에서 받은 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해서 연결되지 않았다. 영훈의 SNS도 오랫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였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영훈이 이사간 곳의 주소를 친구들에게 물어보았고 주말을 이용해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그곳은 외딴 시골 마을이었고 도착했을 때 날씨는 서늘하고 음산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영훈에 대해 묻자 그들은 서서히 눈을 피하며 말을 회피했다. 그러던 중 한 노파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영훈이 그 아이 말이군. 벌써 몇 해 전 이 마을에서 사라졌단다. 나는 충격을 금치 못하고 그녀에게 자세히 물었다. 노파는 영훈이 마을 근처 숲으로 갔다가 실종되었다고 했다. 여러 차례 수색했지만 아무 단서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꿈속에서 영훈이 있었던 음악실이 떠올랐다. 혹시 무언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학교로 향했다. 학교는 몇 년 전에 폐교가 되어 인적이 끊긴 상태였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건물은 낡아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음악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피아노 옆에 놓여있던 누군가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일기장은 영훈의 것이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매일 밤 나를 음악실로 부르고 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렵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음악실을 뒤로하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꿈속에서 영훈을 만났다.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 내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 후로 나는 영훈의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었다. 대신 마치 그의 영혼이 자유로워진 듯 마음이 평온해졌다. 동창회 이후로 그 누구도 영훈에 대해 묻지 않았고 나도 그 만남을 조용히 마음속에 담아두기로 했다. 어떤 일은 그저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으니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자주 공유되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래는 그런 유형의 이야기 중 하나를 기반으로 한 공포 썰입니다. 이 이야기는 순전히 창작된 것입니다. 늦여름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이곳은 평범하게 보이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래된 소문이 존재한다. 그 집이라고만 불리는 한넓은 집에는 결코 들어가선 안 된다는 것이다. 낮에도 섬뜩한 기운이 감도는 그곳은 언제부터인가 아무도 살지 않았다. 그 집을 지나치다 보면 항상 창문이 살짝 열려있는데 누가 닫아도 어느새 다시 열려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얼마 전 용기를 내어 그 집으로 들어간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대학생으로 공포 이야기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그날 밤 그는 친구들과 모여 술을 마시다 당력시험 삼아 그 집에 가보겠다고 선언했다. 친구들은 말리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혼자 그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청년은 오래된 집 특유의 키크한 냄새를 맡았다. 먼지 쌓인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가 덩그러니 놓여있었고 발자국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손전등을 켜서 집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오래된 사진이 걸린 복도를 지나자 이상한 기분이 스며들었다. 마치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가 2층으로 올라가 마지막 방의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순간 얼어붙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나무로 된 흔들의자가 있었고 그 의자는 마치 누군가 앉아있는 것처럼 천천히 앞뒤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 청년이 등을 훑고 지나갔다. 손전등 불빛이 잠시 흔들렸고 그 순간 의자에 앉아있는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그건 사람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었던 형체였다. 청년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서며 의자를 향해 손전등을 비추었고 그 순간 그 형체는 사라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를 느낀 그는 빠른 걸음으로 집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발걸음이 잘 떼어지지 않았다. 온몸이 마치 거미줄에 걸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바람에 날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와. 그 목소리는 가늘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들렸다.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을 수 없었다. 필사적으로 정신을 가다듬고 집을 빠져나온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는 아연실색했다. 그 집의 창문에 누군가 서 있었다. 과연 그것은 사람이었을까? 청년은 그날 이후로 줄곧 악몽에 시달렸다. 잠을 잘 때마다 그 낡은 집을 배회하며 창문에 서 있던 그 형체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는 결국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고 그들의 도움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소문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닌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그 집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 그 자리에 있지만 아무도 감히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지 않게 되었다. 몇 년 후 그 집은 결국 헐리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섰다. 하지만 그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여전히 주민들 사이에 전해지며 지나가는 이들에게 조심하라는 경고로 남아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늦은 밤 그 아파트 근처를 지나면 창문 너머로 희미한 실루엣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